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주 4회 이상의 그리고 매번 10시간 이상의 그 살인적인 인권유린적인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자체도 지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거지만 지금까지 그동안의 그 숱한 몇 달 동안의 그 집중적인 그 검찰과 특검이 파헤치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증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뇌물수수라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것도 입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자체도 대한민국에 규정되어 있는 그 헌법을 비롯한 여러 그 법률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었고, 또 이런 그 부당한 구속과 또 이런 부당한 이 재판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법치가 없는 나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정말 비극적이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으며 이러한 재판 자체가 지금 인권유린이다라는 이 부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앰네스티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해 보겠다라는 답을 보내왔고, 지금 이런 상황을 알리는 탄원서가 UN 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실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미주 지역,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교포들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유럽 지역의 교민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이런 그 외국의 그 교민들과 함께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사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자세한 그 지금까지의 어떤 경과와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정말 활동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우리 뭐 정명 선생님도 열심히 또 활동해 오셨잖아요. 뭐 네. 역할과 좀 분야는 좀 다른데 네. 일단 그 암네스티에서는 답을 보내왔어요. 근데 네. 이 암네스티 그 국제인권기구죠. 국제인권기구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교민들께는 답을 보내오셨는데 네. 이 암네스티의 그 탄원서를 낸 분들이 여러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하신 건 어느 쪽하고? 그 외국에 있는 그 교포들, 네.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에서 네. 교포 123분, 주로 그 아주 저명한 활동을 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청원서를 냈는데 보낸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UN 인권 고등판무관실, 그 UN 인권위원회가 바로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네. 글로 제출을 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도 뭐 여러 곳에서 많이 그렇죠. 예,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카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에서 하고 있는 팀이 있고 또 다른 또 미국에서 하는 또 다른 팀이 있고 네. 그리고 장수덕 변호사님 하는 그 팀도 변호사 단체가 또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큰 그룹으로서는 세 그룹이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의 독일 쪽이 중심이 되고 또 호주의 네. 교포들도 하신다는 거가 대단히 그렇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떤 내용이 지금
여기 가져 나오신 서류가 그렇죠. 바로 그 접수된 그 서류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영문으로 된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 엠네스티라고 적혀 있지만 엠네스티뿐만 아니라 그 유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 똑같이 보내는 영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글판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된 우리 국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청원서를 담고 있느냐? 아까 이제 지적하셨지만은 사실 저도 이게 판사 10년을 거치고 또 변호사를 수십 년 하면서 느꼈지만은 한국 검찰이 제가 이게 탄핵 사건 변론을 맡아가지고 이 수사 기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수사 기록에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조서가 끝나면 마지막에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수사 과정 확인서는 뭔가 하면은 검찰에 몇 시에 도착했느냐? 그러면 조서는 몇 시에부터 시작됐고 조사는 몇 시에 끝났느냐? 그리고 당연히 하고 사인을 그렇죠. 해야 되죠. 수사 기록 조사를 받아봐서. 그렇죠. 수사 기록 몇 시부터 보고 몇 시에 다 받느냐? 종료했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조서 받은 사람 그리고 검사 이름까지 이것이 다 수사 이 과정 확인서가 그렇죠. 있는데 저는 이 수사 과정 확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정을 넘는 탄핵 관련 조서들이 100여 건, 100건이 훨씬 넘는 조서들이 소위 자정을 넘어가 조사됐다 이겁니다. 거기는 이제 피의자들도 있고 참고인들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100여 건 조서가 자정을 넘어서 조사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대로 된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피곤한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비근한 애로 보기를 되면 어떤 분은 이틀 동안 철야 조사를 했는데 단 1시간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단 1시간만 재우고 자고 이틀 동안 계속 철야가 조사했습니다. 이건 사람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는 22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 7시 50분에 끝났고. 연속적으로 계속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사람을 지치게 해가지고 강요에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그렇죠. 아닌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형사소송법이 금지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사실상 이게 자백을 강요하는 엄청난 가혹한 수사고, 그리고 제가 보다가 보니까 아침 8시까지, 아침 9시까지, 또 심지어는 오후까지 뻗쳐가지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13년도에 후두암 수술을 했는데 2016년도에 재발이 돼가 다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심야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살인 검찰이지. 그렇죠.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강압 수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수사 과정 확인서를 수사 기록을 보고 다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걸 미국과 카나다에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과 카나다에 우리 교포들이 보고 변호사님, 어떻게 선진국에서는 이거는 자정을 넘어서 수사하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개돼지처럼 사람을 이렇게 가혹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국제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한국 검찰에 대해서 인권유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청원서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발단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매주 4일간씩 살인적인 졸속 수사. 사실요. 이거는 아니 판사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이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럴 수가 없죠. 그것도 보면 거의 매일 한 10시간도 더 되는 이런 시간을 재판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거를 다 부동의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법정에 다 나와가지고 그 조서를 부동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형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하자면 엄청난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주 4일간 수많은 증인을 조사하는데, 저도 변호인이지만 제가 그때 헌재에서 매주 이틀간 그 재판을 하는데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헌재 재판 끝나고 나니까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주일에 2번씩 하시죠. 그렇죠.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일주일에 2번을 하니까 제가 다른 사건 수임을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 이 일주일에 2번씩 이 사건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맡다가 보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재판을 여러 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의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재판이 변론기일이 만들어지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변론이 보면 대개 보면 2주, 3주, 4주 뭐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재판이 열리는데, 이거는 매주 4일간을 연달아 그냥 하는 것, 그것도 수많은 증인을 조사하면서 장시간 또 조사하면서 변호인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인 그 증인신문상을 어떻게 다 준비를 하며 또 검찰의 신문에 대한 반대 신문상을 언제 다 준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게 그 헌재에서도 몇 월 며칠까지 그 재판관이 뭐 수가 줄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구속 기간이 뭐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는 게 그 북한 공산당식 재판이 아니고서야 이건 어떻게 방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진실을 찾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원래 이제 무조건 끝나는 날짜를 정해놓고 이 재판을 한다라는 게 되죠.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죠.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데. 이제 헌재 그 박헌절 그 재판장께서 소장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그 3월 13일을 끝나니까 그 임기 전에 이 재판을 끝내겠다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3월 10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3월 10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은 그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재판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3월 9일 날 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의 기정사실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4월 5일 대선 일정까지 보도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 이게 다 짜고 치는 그렇죠. 거다 뭐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의심을 했죠. 아니 권성동이가 어떻게 언제 재판을 선고를 할 거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교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감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인단이 이거 헌재 소장은 3월 13일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임기 끝나기 전까지 재판을 끝내겠다 했고, 탄핵소추위원장도 3월 9일 날 그 판결 선고할 거라 하니까 이거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3월 9일 날 하려고 했는데 권성동이가 3월 9일 날 한다는 거를 이렇게 폭로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하루 늦춰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의심도 얼마든지 가죠. 판사를 하셨었잖아요. 판사로 그렇죠. 재직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이라든지 이거 우리가 이런 판사를 처벌을 해야 되는 정도의 것인가요? 좀 얘기 좀. 그래가지고 이거 교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교감 의혹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서를 달았어요.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기각할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교감 의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킨 이유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그 임기 끝나는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얼마든지 교감이 원래 헌법상에는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심리는 뭐 7명까지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헌법상 9명을 지켜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8명, 만약 7명이서 판결하면 이건 심각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고 1명 정도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하려고 그게 이제 보면 것이 아닌가. 심리는 네. 구명 전원이 아니라도 심리는 할 수 있지만은 판결은 9명 전원이 해야 된다고 보는 해석이 사실 다수설이에요. 그리고 아니 헌법에 그렇게 명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문제는 그 박헌철 헌재 소장이 그 중간에 그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했어야죠. 예, 했어야죠. 그런데 그때 야당에서 뭐라 하면은 권한대행이 월권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마치 권한대행인데 왜 월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격을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그 이후에도 왜 한교안 권한대행께서 그 뭡니까 그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가 탄핵하겠다고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아마 헌재 소장 임명을 못했던 것 같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재 소장이 물러갔으면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소장이 이게 고리가 됐으니까 빨리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정말 하고, 문제는 우리가 교감 의혹을 제기하게 난 뒤에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인민재판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 그랬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사건을 터뜨린 남조선 언론은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북한의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가 된 대한민국 언론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 언론이 그런 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형사소송 헌법에 보면, 헌법 84조에 보면 내우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은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임 중에 지금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지금 외환의 죄를 범할 지경에 있는 게 지금 문재인입니다. 예. 문재인 씨가 지금 뭐 이 국가의 환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리의 군 전력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탄핵받아야 될 그런 안 그래도 행위가 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국회의원들 들거든요. 가운데도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이거 자료들을 많이 넘기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미 정상회담 때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공항에 내리면 그 고위 관리들이 영접을 그러니까 하고,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대접은 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막말로 개무시당하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차관보 대리가 나와가 영접을 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의장 때 사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차 타려고 자,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문도 자기가 대통령이 그렇죠. 자기가 사열 대통령이라는 의장 때 사열대 그 사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뭐 차관보 대리 우리나라 같으면 과장급이죠. 과장급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갈 때도 누가 이 차문을 타는데 차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 아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격으로 갔는데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뭉개버리고도 그렇죠. 뭐 대단한 대접이나 받고 온 것처럼 헛소리를 짓거린 게 대한민국의 그 언론인데 예.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지금 뭐 여담이고요. 예. UN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보낸 그 탄원서에 청원서죠. 예. 청원서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키셨는지 예.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정을 넘어가지고 많은 조서들이 그 가혹한 강압 인권 유린 조사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inhuman, coercive and degrading treatment라고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런 것이 보면 예를 들면 그 고문 방지 뭐 이 인권 규약서라든가 이런데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가혹한 강압 인권 침해 유린 조사에 실제적으로 국제법에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조사단이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아까 이 우리나라 판결도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손 재판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한 재판이고 인권유린 재판이고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65세의 고령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 변호인의 변론을 준비하는데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법원에 대해서도 역시 국제조사단이 파견돼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적인 그런 그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청원서가 세 갈래로 아까 이제 세 그룹에 썼는데 네. 어떤 청원서에는 그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테러 위협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테러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묵계가 지금 계속해서 그 테러 위협을 하고 있고 예. 그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문재인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조사 이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테러를 획책하고 암약을 간첩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나서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경찰이 그걸 조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아예 없앴다는 것은 간첩들이 뭐 난무하고 테러가 막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 누구도 그걸 조사해서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거의 외환의 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나선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전 그러니까 여기 청원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치가 떨립니다. 적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다가 8조 원 이상이나 퍼줘가지고 돌아온 것이 평화가 아니고 핵과 미사일 안보 위기가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핵 미사일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했는데 네네.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은 이 사드 뭐 보고가 누락됐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드 반대 여론을 겉으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예. 뒤로는 못하게 민간단체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반대 여론을 조성하잖아요. 거의 조장하잖아요. 지금 못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야비한 인간들이 이 위기를 초래한 집단은 그렇고 그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세력이고 현재 네. 집권층이 바로 그런 것을 계승한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청원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774억 원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네. 자, 이것이 그 우리가 변호인단에 금융 조회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대통령에게 한 푼이라도 건너가느냐. 네. 그리고 이 재단의 돈이 한 푼이라도 유실된 게 있느냐. 금융 조회를 한 결과 한 푼도 유실된 것도 없고 대통령이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제3자 뇌물로 엮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어느 도단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처음에 탄핵소추안에 뇌물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뇌물죄 인용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근거가 없다. 이래서 기각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뇌물죄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한다라는 게 애당초에 헌재도 엄청나게 그 부분은 검토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헌재에도 보면 마치 사익 추구를 위해 가지고 이 네. 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으로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이 한 푼도 먹은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재단에 한 푼도 돈이 불법적으로 유실된 것이 없다. 그럼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운영된 겁니까? 그리고 정관에 의하면 이 재단이 해체가 되면 이 재단에 기부한 그 기업의 전액이 다 반환되도록 적법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어제 재단이 문 닫으면 국가 귀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들에게 출연자에게 다 가는 걸로 가는 걸로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법적 논리, 정관 논리에서 대통령의 뇌물 받았다, 무사익 추구를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는 황당무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재단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그 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었고 이런 게 생기는 것도 대통령은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 그렇죠. 증언으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종범 메모 같은 것도 그것도 자기가 개인의 메모고 저희들도 반대 신문했어요. 안종범 그 메모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는 그리고 그게 대통령 지시를 받아 쓴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을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탄핵 이 메모했는 것에 불과한데 그리고 거기도 이제 이 메모 내용이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얘기했느냐. 그래서 메모 내용이 거기에 말해졌을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메모 내용이 없는 것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메모 내용대로 각본처럼 뭐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나 짜여진 시나리오죠. 그 메모가 대통령과 그 대담이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게 아니죠. 예. 탄핵 이후에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냥 적은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당시 정황을 적어놓은 것이라는 거가 밝혀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증거 자료로 지금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잘못이죠. 그 잘못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에 보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은택이 조서를 그 증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무슨 비선 실세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온갖 뭐 그냥 권력 남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제가 조서를 딱 보니까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그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매달 500만 원, 600만 원 월급이 나갑니다. 그리고 횡령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횡령 배임이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그 아버지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수 조영필이 아니고 범죄자.
가수 조용필이가 아니고 네. 다른 이름의 그 조용필인데 네. 이 사람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 월급이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가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네. 가지급금 그 2014년도에 1억 수천만 원, 또 2015년도에 2억 수천만 원에 가지급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먹어치웁니다. 자, 이렇게 부도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되기는 힘든 모양이네요. 그렇게 돈을 띄어먹어도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래. 그리고 이 양반이 소위 이 차은택이가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차은택이를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직책을 이용해가지고 또 광고료라든가 이런 것, 다른 것도 또 많이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고영태 사기범이네. 그렇죠. 고영태 같이 부도덕한 사람도 저 사람, 그러니까 고영태가 지도 부도덕하면서 차은택이가 너무너무 부도덕하니까 저걸 해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녹음 파일에 나올 정도로 그만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부도덕한 차은택의 진술을 갖고 어떻게 대통령을 무슨 최순실을 비선 실세라고 인정을 하고 권력 남용을 한 것처럼 인정하느냐. 그리고 또 이 차은택이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검찰에 와가지고 자정을 넘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철야 조사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구치소에 갔다가 다시 와가 또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딱 1시간만 자고 이틀 동안 꼬박 철야해가지고 조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강압 조사를 받고 이렇게 부도덕한 인물, 이게 무슨 대단한 증인이라고 그 진술을 믿어가지고 대통령을 타협하느냐. 이거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이제 유엔 고등물 암네스티에서는 연락이 왔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될 걸로 지금 전망하시는지. 아마 이제 접수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마 유엔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죠. 원래 이제 유엔이라는 것도 이런데 국제기구가 보니까 협의체이기 때문에 누가 혼자가 뚝딱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변호인단, 그리고 미국 교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별도로 또 다른 단체에서는 미국인들이 주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재미교포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저명한 그런 분들이 이제 인권운동가라든가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국하고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또 카나다하고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탄핵 과정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쪽에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 많으시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수사과정 확인서라든가 수사 기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과 카나다에서 너무너무 제가 보낸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자, 북한에 8조 원 이상 퍼준 세력들, 그리고 촛불 집회, 이번에 문재인 미국 가가지고 무슨 촛불 혁명의 승리라고 하고, 총리도 무슨 촛불 정권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은 그 촛불 정권의 촛불의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촛불이라는 게, 촛불에서 보면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안 했는 단계에서 그때 대통령을 처형할 단도대를 설치해가지고 세상에 그걸 조형물을 끌고 다녔죠. 그리고 또 이석기 석방이라는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도 계속 도심을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반국가 사범을 석방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석기는 저 김일성 주체사상 따르는 자 아닙니까? 네. 김일성이는 또 6.25 전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석기는 뭐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사람이고 더더구나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유류, 가스, 철도, 기관 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해가지고 그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석방하자고 이렇게 하는 촛불 집회.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이석기 석방운동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위정자 내지는 이 정권을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이런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가 그렇죠.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은 공직사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고 그리고 1차 민중총궐기 때는요. 1차 민중총궐기가 벌어질 때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선동했는가 했으면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통진당을 악랄하게 해산시켰으니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을 하라. 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민중총궐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자, 이런 프랑카드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경찰을 그 쇠파이프, 보도블록, 돌멩이 막대기로 마구 때려가지고 113명의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졌습니다. 이게 외국 같으면은 이거는 뭐 군이 나올 지경의 그렇죠. 그런 이런 반역적인 이런 건데. 그럼요. 반란이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석기가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입니까? 그런데 그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광화문에서 이제 촛불 집회 막 대단히 했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인파라니 뭐 별의별 소리를 뭐 과장 보도했지만은 그 촛불 집회를 주도한 그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자료에 보니까 회원 수가 80만이 넘어요. 그리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50여 개 단체인데 나중에 더 이제 불어났지만은 이걸 다 합하면 100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100만이라는 것은 과장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주도 인물들은 민주노총이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그들만의 집회지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들이 주도해가지고 이런 촛불 집회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부채질 했죠. 그 문재인이 미국 가서 촛불 혁명이니 뭐니 이런 외국 가면 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캔들 레볼루션 하면은 이 레볼루션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그 느낌이나 그 의미가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우리가 쉽게 뭐 촛불혁명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혁명으로 정권 잡았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당한 이 정당성 있는 정권이 아니라고 자기가 떠드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영어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캔들라이트 랠리 촛불 집회 그러면서 캔들라이트 레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레볼루션이 아니고 캔들라이트 랠리인데 가끔 그 캔들라이트 엄격하게 얘기하면 캔들라이트 리벨리온 랠리 반란 집회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혁명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그 부당한 혁명으로 전복시켜서 대통령 됐다고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그렇죠. 그 어떻게 뭐 통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느낌이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지금 이거를 그 유엔에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접수는 시켰지만 계속해서 증거라든지 그렇죠. 자료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료를 이제 보낼 작정이고 이미 제가 이
영문을 네. 영문을 지금 제가 그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그 반론을 썼는 게 한 30페이지 안팎에 되는 자료가 네. 있었는데 네. 제가 영문을 번역해 보니까 한 40여 페이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곧 뭐 다 완성을 해가지고 보낼 작정했는데 그거 처음에 보내는 거는 이것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 제가 엄두를 못 내는데 미국과 카나다에서 하시는 청원서 내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도 자극받아가지고 그 작업을 토요일 일도 없이 요즘은 뭐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이 탄핵 관련 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했는데 제가 걱정이 박근혜 대통령 매주 4일 그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하는데 저도 헌재에서 매주 이틀 그거 하는 재판 준비하면서 재판 끝나자마자 제가 완전히 체력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2-3달 동안 제가 사건을 안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맡을 수가 없어요. 체력이 다운돼가지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매주 4일 재판을 감당을 하느냐.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재판을 갖다가 재판부가 그렇게 강행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거 뭐 판사들을 우리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정말 인권 유린적인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조사단이 법원에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청원서가 들어간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이런 것은 이석기를 구속시키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사드 배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테러 방지법을 만든 대통령은 탄핵되고 구속되고 전혀 그 반대의 편에서 촛불 이석기를 석방하는 그 전혀 반대의 세력들이 이게 반국가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그 촛불에 의해 가지고 이 대통령이 되고 이 권력이 재편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고 아마 한국 역사가 기록할 때 헌정사에 기록할 때는 정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저 집단이 이 헌정사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 아마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마 자기들이 다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 패자의 기록이 아니다. 패자가 승자가 되면 다시 승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역사가의 사명은 소위 진리,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표현도 썼는데 결국 우리가 진리를 향한 그런 끊임없는 우리들의 그 소명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가 그 이후에 너무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 그 태극기 집회 찢어지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반성하고 단결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과거에 순수하게 단결해가지고 태극기 그 집회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는 이런 소명이 주어진 거 아니냐 이런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 단결이 그쪽으로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잘못된 상황, 이 잘못된 탄핵 이걸 주도하고 앞장서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법이 없는 국가로 만들어버린 그 세력이 태극기 국민들이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드는 것을 용납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 가서 처음에 탄핵 반대했던 분들이 또 줄 서서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현명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도 중요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갈라진 형태라고 찢어지고 나니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 소위 말한 거대한 이 촛불 세력들을 꺾는 데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단결하자고 이렇게 제가 보습니다. 저는 이 촛불 세력이 거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클 뿐이고 억지의 떼법을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평범한 국민들이 회피를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진실로 같이 뭉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촛불 세력이 갈라진 걸 우리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아니죠, 태극기 세력이. 근데 그것은 탄핵을 앞장선 사람들의 분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지. 그렇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선다면 다시 그쪽으로 그러니까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 그리고 과거에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 이 세력들이 합해가지고 정치 세력화 해 나갈 때 한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하여튼 지금 이 탄원서가 유엔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대단히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이 정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카나다, 그 호주, 독일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 대통령 구명운동, 그리고 한국의 검찰과 한국의 법원에 이런 졸속 살인적인 재판과 그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에 대한 거, 이런 거 조사단을 파견하고 촉구하고, 그리고 인도적인 그 재판을 이렇게 요구하고, 또 신병 인도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서 신병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신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의 세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그분들 뭐 이름을 들자면 하도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건명은 못하지만은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히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서명운동,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분들 다 이 태극기에서 나라를 사랑했던 그 애국심처럼 이번 청원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암네스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 게, 지금 국내 그 암네스티 코리아, 이게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암네스티에서 한 짓이 이런 그 반국가 사범들에 대한 뭐 석방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왔어요. 근데 그것은 그 본사의 잘못된 정보를 보내고 제공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보낸 것들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엠네스티가 이제 그 런던에 있는 본사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재판 과정을 조사하겠다 이런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는데, 국내 엠네스티가 또 이걸 방해를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엠네스티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상균, 백남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치 아주 위대한 민주투사인 것처럼 그 국내 엠네스티가 이제 본사의 엠네스티에 보고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님 이거에 대한 반론을 좀 영문을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력히 했는데, 한상규에는 민주노총 바로 그 촛불 집회 이석기 석방 폭력 그렇죠. 그 사범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범죄자죠. 그리고 백남기는요, 민중총궐기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해가지고 소위 경찰관 113명이 그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졌는 그 폭력 사태 때 참여해가지고 그 본인이 그 사고를 변을 당했는데, 이런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누락식이고 마치 경찰의 뭐 잔인한 폭력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그와 같은 그 1차 민중총궐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 자, 그런 슬로건 가지고 폭력을 해가지고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이 집회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순수하게 농민운동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MNST에서 둔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반론을 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 엠네스티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내 그 엠네스티, 그러니까 엠네스티 코리아의 그 좌파들이 그 공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 하여튼 엠네스티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본연의 그 진실에 입각한 본연의 업무를 좀 잘 해주기를. 예, 엠네스티 내부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을 걸로 믿고요. 아, 그럼요. 네. 이 사태가 잘 풀려졌으면.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에 의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진실을 알고 나면은 저는 반드시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부터 법과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탄핵 소추안이었고요. 물론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법과 절차를 어기고 지금 근거 없이 파면을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대통령이 탄핵에 잘못된 걸 밝히고 이 인권 유린적인 구속과 재판 과정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이 확실하게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잘못된 정보로 언론의 편파 보도로 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실을 아는 분들이 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 그리고 그 한 복판에 바로 대통령 탄핵이 있다는 이것을 좀 널리 우리가 알리고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미홍의 진정 토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